자, 이제 공중보건 기본이론 강의 시작할 거고요. 먼저 교재 설명 조금 드리고 가면은 제가 작년까지는 3권으로 돼 있었는데 2권으로 조금 압축이 됐어요. 그래서 워낙 그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대로 계속하면 책값이 너무 많이 오르게 생긴 거야. 그래서 책값을 좀 올리지 않기 위한 이제 방법으로 좀 이제 책 권수를 최대한 줄인 거고, 뭐 내용을 조금 줄이긴 했어요. 기출 문제가 전보다 조금 이제 양이 줄었고, 그다음에 예전 교재에는 법규가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교재에서는 법규는 뺐어요. 사실 법규 같은 경우는 그냥 법제처에 올라와 있는 법 그 책에 넣는 건데 그것도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가지고 제가 굳이 교재에 넣어드리는 게 의미 없이 페이지를 늘리고 책값을 이제 높이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 빼고 2권으로 했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공중보건이 파트 10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차례 한번 보시면은 공중보건에는 역학, 통계, 질병관리, 환경보건, 산업보건, 식품위생보건영양, 인구, 모자보건, 학교보건교육, 노인정신, 보건행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각각의 챕터가 각각의 다 한 과목, 2과목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OT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은 여러 가지 학문을 묶어서 보건학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하는 방법적인 게 다른 이제 일반적인 과목이랑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고,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가 이제 1권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내용이 되게 헤비해요. 사실 여기에서 거의 시험 문제 한 60% 이상이 이 파트 1에서 파트 4까지 해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파트 2에 있는 역학이랑 보건통계는 사실 별개의 과목입니다. 다들 그런데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 거는 공부하는데 조금 더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전체 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 이제 기출 문제가 2020년 거부터 24년까지 기출 문제는 공개된 기출 문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난이도가 어떻고 시험에서의 분위기가 어떤지 볼 수 있도록 기출 문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권에 맨 뒤에 보시면은 찾아보기 있거든요, 여러분. 맨 뒤에 이렇게 찾아보기 요거 돼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요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이나 나중에 이제 공부를 다 했는데 어디에 뭐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기출문제에서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게 기본서에 어디 있는 내용이지 할 때 이거 찾아보기 통해서 하시면 돼요. 가끔 저한테 이 내용 교재 몇 페이지에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인이 할 일은 물어볼 질문은 아닌 것 같아. 진짜 찾아야죠,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것들 찾아보기 이용해서 내용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각 챕터별로 보면은 이제 기본 그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있고, 만점 예상 뭐 이제 만점을 위한 그 예상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요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본 이론 수업 때 문제는 안 풀어드립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복습하라고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얘를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냐면, 이제 저랑 이론 수업을 쭉 하잖아요. 자, 이론 수업을 쭉 하고 나면은 그것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풀어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출문제를 풀고 충격을 받아서 저한테 막 이렇게 메일을 써요. 그 이제 질문을 남겨요. 공부 다 했는데 문제를 하나도 못 풀겠어요. 너무 많이 틀려요. 내가 뭐가 잘못된 걸까요? 물어보는데, 당연하지. 아직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쭉 훑어본 거죠. 공부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럼 이 기출문제를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냐면은, 기본 이론 수업을 들은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는 봐요. 근데 못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문제가 어떤 이론에서 출제됐는지를 다시 앞으로 가서 찾고, 요 이론 내용이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론에서 문제가 자주 나오네. 자, 여기 이론이 이렇게 있었는데 문제가 요런 식으로 나오네. 그러니까 내가 이 이론을 어떻게 공부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요거를 연습하셔야 되는 거지, 문제를 맞추기 위한 풀이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문제를 풀면서 맞춰야 되는 건 언제냐면 모의고사 할 때예요. 기출문제 수업까지는 문제를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이론에서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얼마나 많이 나오고 어느 정도 가끔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이론을 어떻게 공부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막 풀어보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랑 항상 이론을 찾아봐야 돼요. 이 이론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거를 습득하셔야 돼요. 그게 공부하는 요령,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정도만 교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공중보건 우선 총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요것만 한번 좀 보여드리고 갈까요? 전체 서울시 걸로 해서 제가 이제 서울시가 계속 그 서울시는 다 공개가 되고 있었고, 이제 보건직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개가 되고 있고, 근데 어쨌든 비출 경향을 보시면은요,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가 환경보건까지인데 여기가 항상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내용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어려운 내용도 여기 다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권을 공부하는데 되게 지치긴 해요. 근데 얘네들을 다 앞에다 배치한 이유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를 돌이켜보면은 교재를 보면 어디만 시커매요? 앞에만 시커매죠. 그래서 많이 보라고 앞에다 다 넣어둔 거예요. 이게 뒤에가 있으면 지쳐요. 여러분들이 지쳐서 못해서 앞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 산업보건, 식품영양, 모자보건, 뭐 인구보건이나 이런 데들은 출제 빈도가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해요. 근데 이 한 문제, 이거 뭐야?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거 안 해도 되겠네. 어때요? 안 하면 난 떨어지는 겁니다. 남들은 다 맞추는 거 나만 틀리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은 내용이고, 그래서 당연히 출제 빈도가 낮아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책에 다 있어요. 안 쓰셔도 돼요. 각 챕터별로 보면은 이거 출제 빈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넘겨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출제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다 봐야 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그 기술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보시면은 파트 10 보건행정이랑 사회보장 쪽이 빈도가 꽤 있죠. 보통 2문제 정도는 나오고 많이 나올 땐 3문제, 4문제 나와요. 이게 기술직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 시중에 이 수험서들 보면은 공중보건에 보건행정 파트가 아예 없는 교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면 얘네들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보건행정 파트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건행정 일부를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랑 좀 겹치긴 하는데 그래도 보셔야 돼요. 연구사 보시는 분들. 왜냐하면 여기에 파트 5부터 8에 있는 내용도 있어요. 요약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연구사나 기술직에 출제가 됐던 행정학 원론 내용의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구사 하시는 분들 보건행정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보더라도 여기에 있는 파트 10에 있는 보건행정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그럼 교재 보시면은 공중보건 총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에 그냥 여러분들 설명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PPT 하는 거지 별 내용 아니고 교재 내용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노란색 있는 거에 되게 막 조금 집착해서 노란색이 돼 있으면 나도 거기다 다 밑줄을 다 그어야 되고 막 이런 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뭔지 정도 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눈에 잘 보이라고 해둔 거고요. 막 이거 밑줄 끊느라고 수업을 못 들으시는 분들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밑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고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자연히 다 보이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밑줄에 되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밑줄을 막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막 그어 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회독할 때 밑줄 근 것만 봐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럴걸요? 밑줄 근 것만 보게 돼요. 그러면 나는 회독을 되게 높였는데 회독한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핵심만 본 거거든. 그래서 밑줄을 그을 때는 너무 많이 밑줄을 긋지 말고, 제가 유독 강조하는 막 굳이 칠판에다가 별표를 하거나 괄호를 치거나 이런 것들 정도만 좀 체크를 하고, 너무 과도하게 여기 있는 거 다 따라서 밑줄 긋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그 밑줄만 보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 합격생 중에 되게 좋은 방법이었던 친구가, 요즘은 왜 기화펜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우리가 또 밑줄을 그어야 좀 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밑줄 긋고 나면 날아가는 거. 그래야지 다음에 볼 때 내가 이 전체 문장에서 핵심이 뭔지를 다시 읽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공부할 때 한 요령이고, 어떤 친구는 그래서 흰색 색연필로 했대요. 흰색 색연필로 공부한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줄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도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할 때마다 그래서 저한테 이거 파일을 달래. 노란 거 다 줄 그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밑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별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보시면은 제가 올해 책 개정하면서 각 그 내용별로 기출을 최대한 많이 넣어놨거든요. 어디에서 출제가 됐는지. 근데 이 중에는 너무 많이 출제돼서 그냥 줄여놓은 것도 있긴 한데, 요 기출 표시가 많이 된 애들은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는 정말 너무 중요하겠죠. 얘는
아주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가장 빈출 문제고 매년 시험에 어느 지역에서든 한두 지역은 무조건 출제가 되는 문제가 공중보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윈슬로우라고 하는 학자, 미국의 예일대 교수였어요. 자, 몇 년에 1920년에 윈슬로우라는 교수님이 공중보건은 이런 겁니다 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가장 메인이 되는 공중보건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중보건은 누가 노력한다? 조직화된 지역사회가 노력한다. 그래서 누가 노력해요?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다?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킨다. 요 세 가지가 공중보건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보건의 목적하면 뭐다?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또는 그냥 건강 증진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이자 과학인 학문을 공중보건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윈슬로우가 정의한 공중보건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또는 공중보건의 목적은 뭐뭐뭐다 할 때 공중보건의 목적은 질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오답을 해요. 질병 치료가 아니라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이다라는 거. 그럼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역사회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된다? 요 5가지 노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 관리하고요. 전염병 관리, 감염병 관리 같은 말입니다. 전염병, 감염병 다 혼용돼서 써요. 그래서 전염병 관리, 그 다음 개인 위생에 대한 보건 교육, 그리고 의료랑 간호 서비스를 조직화하는데 어떤 의료와 간호 서비스냐?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적인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 서비스 조직이에요. 그래서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 서비스 조직이 아니라 예방적 치료 그리고 조기 발견을 위한 의료 간호 서비스 조직화다라는 거. 자,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요 5가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윈슬로우 교수의 공중보건 정의는 그냥 1부터 끝까지 다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 노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또는 뭐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건강 증진, 전염병 관리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얘는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노력인 거죠. 해야 될 노력인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공중보건학의 범위가 나오는데 요거는 최신 기출 경향에 들어가요. 예전에는 출제가 거의 안 됐었는데 한 2020년 이후부터 요게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 출제해봤더니 학생들이 틀리네. 그러니까 조금 더 출제가 됐겠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몇 번 이제 출제 빈도가 높진 않지만 출제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자, 공중보건은 큰 카테고리로 나눠보면은 환경보건 분야가 있고요. 보건관리 분야가 있고 질병관리 분야 이렇게 3가지로 나눠요. 그러면 우리 왜 그 공무원 중에 환경직 공무원 있잖아요. 환경직 공무원은 환경보건을 공부하거든요. 과목이 환경보건인데 환경보건에 들어가는 내용이 요거예요. 환경위생, 식품위생, 환경오염, 산업보건 요게 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질병관리를 따로 띄어서 좀 보면은 질병관리는 이제 질병과 관련된 거니까 전염병이나 비전염병, 그럼 전염병, 감염병이나 만성질환, 비전염병이니까 만성질환에 대한 질병관리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역학 들어가요. 역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구 집단에서의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학문을 역학이라고 해요. 역학의 정의가 나중에 나올 건데 그래서 역학이라는 과목 학문은 질병 관리를 위한 학문인 거고 기생충 질병 관리가 들어가는데 이 기생충 질병 관리가 조금 애매한 게 이 기생충은 주로 우리가 뭘 통해서? 식품을 통해서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위생으로 얘가 딸려서 이 환경보건으로도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질병관리일 수도 있고 환경보건일 수도 있다라는 여지는 조금 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주의해서 보시면 나머지 보건관리, 그러니까 행정, 관리적인 분야로 들어가는 게 보건행정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그 외에 무슨 보건 들어가는 애들이 다 거의 대부분 여기 들어가요. 인구보건, 모자보건, 뭐 학교보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노인보건도 당연히 여기 들어갈 거고요. 보건영양, 보건교육, 그리고 보건 통계를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역학이랑 보건 통계를 제가 한 챕터에 묶어 놓다 보니까 이거를 한 과목으로 묶어서 생각을 해버리시는데 아니에요. 얘네 두 개가 완전히 별개의 과목이에요. 보건 통계는 이거 보건 관리와 관련된 학문인 거고 역학은 질병 관리 분야예요. 근데 제가 굳이 얘네를 하나로 합쳐놓은 거는 둘 다 계산하고 뭔가 통계적이고 수학적
과학적이고 연구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좀 내용이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합쳐놓은 거지 얘네는 별개의 과목입니다. 그래서 보건 통계는 보건관리고 역학은 질병관리 분야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중 공중보건의 범위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또는 질병관리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자, 공중보건 활동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제 공중보건 활동은 보건 서비스 체계와 관련된 것들, 보건 행태, 동기 조성. 그러니까 동기 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건강에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자, 환경 재해. 자, 이런 다양한 분야가 공중보건 활동의 범위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중보건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중보건에서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역사회, 한 지역 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보건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질병, 신체 장애, 조기 사망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활동이고 포괄적 의료에 관련된 활동이다. 포괄적 의료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료라고 하면은 질병 진단에서 치료하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재활하고 뭐 건강 증진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는 건강 증진 뒤에도 다시 나와요. 질병 예방, 치료, 재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포괄적인 보건의료라고 불러요. 자, 생전기록 수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건 통계 같은 거 얘기하는데 출생률, 사망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보건 통계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들도 다 공중보건의 활동인 거고, 그다음에 교육하는 거, 보건과 관련된 교육, 그래서 뭐 금연 교육, 식습관 관리 교육, 신체 활동과 관련된 교육 이런 것들 하는 거죠. 자, 포괄적 보건 사업 계획, 그래서 보건 사업을 계획할 때도 포괄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활동들, 그다음에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연구 같은 것들도 공중보건 활동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자, 공중보건 유사 학문들이 나오는데 그냥 요런 학문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뭐 안 봐도 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예전에는 뭐 공중보건 정의해서 윈슬로우 정의만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느껴요. 얘네들을 지금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를 다 묶어서 시험 문제로 내요. 요게 조금 더 최신 출제 유형이고, 그럼 어떻게 내냐면 다음 중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해놓고 그 공중보건의 유사 학문으로 건설의학이란 어떤 학문이다. 요거 한 줄 넣어놓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목적은 뭐뭐뭐다. 그다음에 공중보건을 위한 지역사회 노력은 어떤 게 들어간다. 공중보건의 범위로서 환경보건 범위에는 이런 게 들어간다. 얘네들을 보기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게 내용이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공부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학문들, 비슷한 학문들이라는 거예요. 위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청결, 위생 이런 거잖아요. 깨끗해야 병이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건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위생이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위생행정이 지금의 보건행정이 그래서 이제 공중위생학이라는 이름도 있다라는 거고, 예방의학은 이제 의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 진료 과목 보면은 뭐 정형외과도 있고 뭐 가정의학과도 있고 내과도 있잖아요. 그 과 중에 하나가 예방의학과가 있어요. 근데 이 예방의학을 하나의 또 학문으로 보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은 어떤 사람의 질병을 진단해서 치료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면은 의학이긴 한데 뭐예요? 예방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예방의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공중보건이랑 유사하다라는 거고, 근데 이 예방의학은 의학을 기본으로 하는데 공중보건은 아까 지역사회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개인이나 가족을 중심으로 어떤 것, 질병 예방과 관련된 것들에 집중을 한다. 자, 지역사회 보건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학인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의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건강의 결정 요인에서 뒤에 가면 이제 건강의 결정 요인 이런 게 나오는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 나의 유전적인 것도 있고 성별도 있고 나이도 있고 또 뭐 나의 생활 습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현대에 와서 또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사회적인 어떤 영향 요인이에요. 사회적 결정 요인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종류, 교육 수준, 소득 수준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요. 왜? 좋은 거 먹고
건강관리 잘하고 건강검진 꼬박꼬박 잘 받고, 근데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건강관리 하는데 여유가 없는 거죠. 직업적으로도 아무래도 일용직 노동자들이 뭔가 연구직 근로자들보다 조금 더 건강이 안 좋을 수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 그래서 질병과 건강과 관련된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을 규명하는 학문을 사회의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요인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누가 해줘야 되는지 국가가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건설의학은 건설 노동자를 위한 의학이 아니라 건설적인 의학이라는 거예요. 건설적인 의학. 그래서 뭐냐면 최고 수준의 건강을 목표로 하는 의학을, 그런 것들, 그 최고 수준의 건강을 목표로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건설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학문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중에서 예방의학이랑 공중보건을 그럼 좀 비교를 해보면, 예방의학이나 공중보건이나 목적은 똑같아요. 아까 우리 나왔던 거,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킨다라고 했던 윈슬로의 공중보건 정의 세 가지가 있었죠. 그게 그대로 공중보건과 예방의학의 목적인데, 대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다? 대상이 달라져요. 공중보건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대상인데, 예방의학은 개인이나 가족, 그 진료과를 방문한 개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주요 내용이, 예방의학은 질병 예방 건강 증진에 대한 거라면, 공중보건은 이 개인의 질병을 예방하고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공중보건은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 지역사회에서 건강에 해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요인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도 제거하고 그 인구 집단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높여주는 그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예방의학은 이제 결국 그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한다. 의학적으로 어떻게, 자, 담배 끊으세요, 음식 이렇게 드세요, 막 이런 것들. 그걸 누가 해야 돼? 내가 실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개인 가족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 정도만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공중보건은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공조직,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소라던가 행정기관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예방의학은 임상적 진단으로 뭐 개인이니까 혈액검사 해보고 지금 어디 고혈압은 아닌데 고혈압 전 단계예요. 당뇨병은 아닌데 내당능 장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하세요가 들어가겠죠. 근데 공중보건은 보건통계자료, 그 지역사회의 어떤 뭐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치료율, 조절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예방의학은 이 사람에 대한 진료, 투약 같은 게 들어간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고, 공중보건은 보건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자, 그럼 공중보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공중보건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질병을 예방하고요, 주민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심신의 효율 증진,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계속 나오는 동일한 공중보건의 목적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기 위한 활동을 보건사업이라고 하는 거고, 자, 보건사업을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복지부가 주도하는 보건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우리 시군, 구에 뭐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보건사업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 어떤 경우에 중앙정부가 하고 어떤 경우에 지방정부가 하느냐 정도를 구분하시면 되는데, 감염병 관리. 자, 코로나19 지금 재유행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공공장소 가거나 지하철 탈 때 꼭 마스크 쓰세요. 다시 마스크 써야 돼요. 지금 코로나 엄청 재유행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종류 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예방접종했던 거 아무 효과 없습니다. 주변에 진짜 많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 그래서 꼭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이제 감염병 관리를 서울시만 관리한다고 되겠어요? 강원도만 관리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정부의 여러 부처, 예를 들어 뭐 보건복지부랑 환경부의 어떤 협조가 필요해.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일관성, 뭔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차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중복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들이 있고, 법적 규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정부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중앙정부가 주도를 한다라는 거고요. 자, 지방정부가 주도한다. 굳이 우리 지역에서 지역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그다음에 뭐 강원도 또는 전라도 이렇게 보면은 인구 구조가 다르죠.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영유아라던가 그다음에 모성이라던가 이런 데에 문제가 더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노인보건 문제가 더 있겠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가 주도하고,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개발 사업과 연계하는 보건 사업도 당연히 지방 정부가 할 거고요. 그 지역 안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방 정부가 주도합니다. 자, 세계보건기구가 추진하는 보건 사업, 뭐 얼마 전에 그 세계보건기구가 며칠 전에도 발표했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 재유행이 심상치 않다고 이제 경계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자, 공중보건의 대상, 딱 한 줄이에요. 지역사회, 지역사회, 주민. 제가 노란색으로 굳이 표시를 해놨죠.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꾸로 시오 할 때 여러 가지 설명 중에 하나가, 공중보건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중보건 사업은 뭐 감염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면 무조건 틀려요. 특정 질환, 특정 집단을 한정하면 안 되고, 그냥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모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3대 핵심 원칙, 이렇게 3대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봐도 딱 시험 문제로 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사지선다잖아. 근데 3개가 나와 있어. 그럼 문제로 내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3대 나오면은 꼭 보셔야 되고요. 자, 공중보건의 3대 핵심 원칙은 참여, 형평, 협동. 3가지예요. 참여, 형평, 협동. 그래서 참여, 누가 참여해야 된다? 다양한 집단이 이 공중보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중보건 사업을 할 때. 그래서 이 다양한 집단에는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도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고요. 자, 형평. 자,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공중보건 사업을 하는데 어떤 특정 집단만 혜택을 받도록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협동이라고 하는 거는 공중보건 사업을 복지부만 한다. 뭐 보건소에서만 한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 파트너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 지방기관, 정부와 지방기관의 파트너십도 필요하고, 주민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단체와 협력, 학교와도 협력해야 되고요, 산업체와도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협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여, 형평, 협동 3가지. 자, 앤더슨의 공중보건 사업수단 3대 요소라고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대자가 들어가는 거 보니 얘도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자, 보건 서비스에 의한 보건 행정, 보건 행정, 그 다음에 법규, 통제 행정이라고도 하고 보건 법규라고도 해요. 조장 행정. 그래서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보건 봉사, 뭐 봉사 행정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요. 자, 통제 행정은 보건 법규, 교육행정은 보건 뭘까요? 교육. 그래서 보건봉사, 보건법규, 보건교육 이렇게 하기도 하고, 봉사행정, 통제행정, 조장행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건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그 행정학적으로 봉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부가, 국가가 우리한테 뭔가 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봉사를 해줘요, 여러분들한테? 보건학적으로 봤을 때 내 건강을 위해서 뭘 해줬어요, 정부가? 건강검진, 뭐 법적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우리 왜 코로나19 유행할 때 그 예방접종 막 강제로 다 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봉사성이라고 해요.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어떤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는 걸 봉사라고 해요. 굳이 왜?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제도, 장치 집행하면서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거, 그래서 왜 그 미국 같은 데서는, 그 미국 같은 경우가 철저한 자유주의 국가잖아요. 정부가 국민을 뭔가 통제한다는 거에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정부가 예방접종 해야 할 때 대통령이 안 했잖아. 거기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봉사성이라고 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개입하고 간섭하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그게 봉사성, 정부가 국민들에게 봉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법을 제정을 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거 안 지키면 너네 안 돼. 감염병 있는 사람 여기 들어가면 안 돼. 뭐 사회적 거리두기 막 이런 것들 하죠. 법규에 의한 통제 행정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 교육을 해요. 여러분, 나갔다 오면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요. 나가실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키죠.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건강한 행동을 하도록 조장하는 거예요.
그걸 조장행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건교육 또는 조장행정이라고 하고 가장 보건학에서 공중보건 사업에서 가장 능률적인 수단은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교육을 하고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행동을 하도록 만들도록 하는 거죠. 자, 애시튼과 세이모어의 공중보건 변화 4단계가 있는데 공중보건 뒤에 가면 역사에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다룰 거고 간단하게 보면은 그 공중보건이라는 개념 자체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지 국가가 굳이 막 이렇게 관리할 필요도 없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경사회에 막 이럴 때 봉건사회 때 보면은 이렇게 다닥다닥 모여서 살지 않고 어땠어요?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프면 이 사람들 건강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사회에 별로 문제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의 건강에 국가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게 산업보건 이후예요. 산업혁명 이후예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죠. 도시로 몰려들어서 공장에서 일을 해요. 근데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감염병에 걸렸어. 그럼 공장이 안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산업혁명에 지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근로자의 건강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돼서 산업보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보건에 대한 문제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해요. 이게 공중보건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산업보건의 시기고, 자, 이 이후에 이제 막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감염병의 원인, 균이 밝혀지고 그 균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 발견이 돼요. 자, 그러면서 개인위생, 예방접종 중점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의료기술이 더 발달하면서 이제 치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래서 우리가 감염병은 이제 거의 다 정복한 것 같아 막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뭐가 문제가 됐어요? 만성질환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놈의 만성질환은 완치가 없어요. 감염병은 걸린 다음에 죽거나 회복. 그러면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는데 만성질환은 걸리면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료비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의 연구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 습관이라든가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돼.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을 그래서 신공중보건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신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신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공중보건은 좀 감염병이라던가 뭐 이제 직업병이라던가 이런 거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었다라면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질병이 바뀌면서 신공중보건 시대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공중보건은 이제 지역사회 중심의 어떤 예방 서비스 이런 것들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떤 개인 위생, 예방접종 이런 것들이 포커스였다라면은 이제 좀 더 지역사회 중심, 인구 집단 중심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들로 넘어간 거죠. 더불어서 재활이나 장기요양 같은 것들까지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애 주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다 다루기 위한 게 신공중보건의 시대다. 그래서 개인이나 사회의 건강 상태를 조금 더 보호하고 전체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것. 그래서 신공중보건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키워드는 건강 증진이에요. 그러니까 건강 증진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건강 증진이라는 게 뭐예요? 나 지금 건강해. 근데 더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요즘에 막 식단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질병이 없는데도 이게 건강 증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공중보건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차원을 총괄해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 그래서 기존의 공중보건이 이제 약간 질병 예방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면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증진시키는 게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자, 건강관리의 영역이 신체로 국한된 게 아니라 심리, 믿음, 뭐 관습,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들로 좀 더 확대가 됐고, 자, 물질적, 사회적 자원 확보도 필요하고 잠재력의 발현을 위한 건강한 환경 조성이다라고 하는데 이 잠재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나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걸릴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개인 위생을 잘 하고 마스크도 쓰고 잘 먹고 건강관리를 하면 안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위해가 있을 때 그런 위해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걸 잠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환경에 대한 거. 그래서 이 신공중보건은 환경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인구 집단적인 건강관리, 건강 증진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공중보건에서 가장 핵심은 건강 증진. 그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환경 관리도 중요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공중보건 사업으로서의 건강 증진이 나오는데 WHO에서 오타와 헌장이 발표가 되어 1986년이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귀에 딱지가 않게 들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다 저절로 암기가 되어 있을 연도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WHO에서 이제 최초로 건강 증진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를 해요. 그게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가 됐어서 오타와 헌장이 채택이 된 거고 198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 사업에서 그러니까 공중보건 사업의 가장 핵심을 건강 증진으로 둬라라는 거예요. 질병 예방이 아니라 건강 증진. 그래서 이런 신공중보건 사업을 모든 국가들이 받아들이고 보건 사업을 해라. 그럼 이제 모든 나라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 옛날 거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은 헬스피플 2010, 2010년 훨씬 지났으니까 1986년에 이게 발표가 되고 이제 1990년대쯤 돼서부터는 2010년까지 우리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겠다 이런 목표들이 나온 거예요. 이제 캐나다는 헬스 캐나다, 자, 일본은 헬스 재팬 21세기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헬스 플랜 2010 요걸로 해서 사업을 했었고 지금 2010년 다 지났으니까 이거 되게 옛날 거죠. 자,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헬스 플랜 2030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5차 건강 증진 종합 계획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지나간 거니까 보시고 넘어가시고 신공중보건 사업에서의 관련 분야, 그래서 신공중보건에서는 환경 조성, 그래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 건강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요. 질병 예방을 넘어서 건강 증진의 개념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공중보건과 신공중보건의 차이점을 보시면은 기존의 공중보건은 그냥 물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공중보건이라는 사상이 싹틀고 시기, 산업혁명 이후 시기를 보면은 보통은 인구 집단이 이제 집단적으로 콜레라 걸리고 막 그랬는데 그 원인이 대부분 물이었어요. 그래서 깨끗한 식수, 그다음에 환경, 위생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다라면 신공중보건은 물리적인 사회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뭐 사회적으로 건강을 위한 어떤 지원 활동, 생활 습관 개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기존의 공중보건은 조금 더 의료의 의료 분야에서 중심을 두고 했다라면은 지금 신공중보건은 다양한 보건 관련 전문 인력들이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보건에서는 보시면은 그냥 전문가가 주로 주도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지역사회 참여를 좀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여서 우리가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거 지금의 신공중보건을 의미한다.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중보건이라고 해도 그거는 신공중보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뭐 공중보건일 때는 역학적 조사 방법이 주로 들어갔다라면은 지금은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을 해서 건강을 위한 관리를 한다라는 거고요. 공중보건이 질병 예방에 조금 더 중점을 뒀다라면은 신공중보건은 건강 증진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건강에 위협이 될 만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환경, 물리적 환경의 지속성 생활력 얘기하는데, 지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속이 돼야 된다니까. 우리가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해지면은 지금의 생활이 지속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염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활이 지속이 될 수 있는 정도로는 관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건사업 기획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보건사업 기획. 자, 기획이라는 말 나오니까 뭔가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 기획이죠. 보건사업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기획은 기본적으로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 문제,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 보건사업의 목적이잖아요. 자, 그걸 해결하면은 바람직한 상태로 갈 거예요. 바람직한 건강보호 향상. 자, 요게 목표인데, 요거를 위한 뭘 하는 거다? 전략을 개발하는 게 기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건강을, 인구 집단의 건강을 더 증진시키자. 요게 기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건사업 기획의 특징,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왜 어떻게 할 건데?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건강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이렇게 활동합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획은 기본적으로 목표가 항상 들어가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지향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획은 목표지향적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최적의 수단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기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보실게. 그래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미래의 상황, 우리가 목표라는 것 자체가 미래 시점이죠. 그래서 미래로 가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제시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지향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래서 기획은 목표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라는 표현. 그래서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기획은 현재지향적이다. 틀립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이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셔야 되겠고, 기획은 본질적으로 권한과 자원을 동반하며 행동지향적이다. 자,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그 계획대로 사업을 하려면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자원을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과 자원을 동반하면서 행동지향적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자라는 계획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목표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행동지향적이다. 자, 오답으로 나오는 거 현재지향적이다, 과거지향적이다 이러면 다 틀린 거죠. 그래서 목표, 미래, 행동, 요 지향. 그다음에 체계적인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라고 하는데, 자, 기획은 한번 하고 땡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이제 단편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연속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 단계가 계속 연결이 되면서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역사회 기획의 구성 요소, 우선 여러분이, 제가 아까 OT 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우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지금의 나는, 그 키워드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의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에게 맞는 목표라는 걸 세우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파악해야 돼요? 현재 상태를 알아야 돼요. 보건사업을 할 거다. 그럼 이 인구 집단, 내가 보건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 지역에서의 질병의 유병률, 발생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노인 인구는 얼마나 많고 영유아는 얼마나 많은지 현재 상태를 알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 미래에 원하는 방향을 정해야 되고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전략과 세부 사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사업의 기획 과정이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가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다 어쨌든 보건소에 발령을 받을 거잖아요. 보건소나 뭐 보건환경연구원에 발령을 받으면은 이제 그 지역에서 보건사업이라는 거를 기획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내 상태를 알아야 돼. 뭐예요? 지역사회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현황을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 현황 분석이 뭐예요? 우리 지역에 노인 인구가 많은지, 젊은 사람이 많은지, 또는 뭐 환자, 질병이 있는 사람, 고혈압 유병률은 얼마나 높은지, 주로 어떤 것 때문에 건강이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 현황을 분석을 해요. 현황을 분석을 해봤더니 고혈압 유병률도 높고, 당뇨병 유병률도 높고, 뭐 노인들 치매 유병률도 높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방에 모든 사업을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 중에서 뭘 먼저 해결해야 될지를 정해야 되겠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럼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정해진 거죠. 그럼 그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작성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순서대로 지금 보면 되게 쉽잖아요. 지금 보면 되게 쉬운데 뒤에 가면 이제 보건행정 파트 들어가면 기획의 순서가 또 나오거든요. 용어는 다 비슷한데 순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것까지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건행정 들어가서 비슷한 게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흐름은 이해되시죠? 먼저 현황을 분석을 하고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여러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문제가 결정이 됐으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한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됩니다.
자, 보건사업에서 기획이 왜 필요하냐? 자, 기획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방침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지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방향이 결정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해라, 말아라, 이런 것들을 해라라고 하는 지휘의 수단, 통제의 수단이 되는 게 기획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획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자원을 측정을 하고 그걸 갖다 쓰니까. 자, 그로 인해서 업무 수행 능력도 더 강화가 될 거고요. 기획을 세울 때는 미래를 좀 예측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럴 전망이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갑시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역사회 보건사업 기획의 필요성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그 단계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현황 분석부터 다시 볼게요.